내일부터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된다는 건데요. 시장에선 6.17 대책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6.17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들 오늘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대책이 특히 말이 많아요. 주말을 거치면서 뭐 좀 불만도 많고 혼선도 많은데 제가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보니까 게시판이 40여 건 넘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건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했던데 이번 대책, 6.17 대책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네, 6.17 대책은 정부가 표방하기로는 이제 서민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대책의 특징은 실거주에 어떤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 속에 기존 대책에서 좀 보지 못했던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수단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거래 허가제. 사실은 얼마 전 용산 지역 그 도시 용산의 그 정비창 구역 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낯선 편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남에 이제 4개 동에 이제 지정이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재건축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하게 실거주라는 요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이 분양권에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주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실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부가 처음에는 전세 대출이나 뭐 주담 대출이나 대출과 관련해서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논의의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추후에 보완 대책들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논란 가슴은 아직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장 큰 원칙으로 실수요자 보호를 꼽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나오니까 정작 가장 큰 피해자가 실수요자다 이런 논란이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굳이 실수요자의 어떤 피해가 크다라고 한 건 아직 입증된 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 12.16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는 이제 대출 규제 관련해서 아직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고요. 이번 6.17 대책에서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갭 투자를 완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우회 투자를 하든 이제 법인 투자를 묶으면서 궁극적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가구 1주택 외에 1주택 외에 한 주택을 허용하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1주택자가 1주택을 투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세 끼고 이제 전세 끼고서 이제 집을 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을 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이제 차단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인식하에 좀 더 이제 강력하게 규제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이제 좀 더 세게 강도가 세게 나올 거를 좀 몰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당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네. 대책이 나오고 주말이 지났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가격 변화랄까 매매 거래 동향이랄까 이런 좀 특이 동향이 혹시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호가는 일부 지역,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호가가 한 5천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물론 이제 잠실에서도 이제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어떤 이제 주택 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거래가 있었다 또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6월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7월달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실거래 신고가 30일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규제를 피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같은 지역에서 네. 호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네.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또 어떤 분위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대책 발표인데 이제 그런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호재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규제를 피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가격 부분에 여러 가지 상승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고요. 또 이 잠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거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많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로 수도권 전반 모든 수도권에 있어서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전세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 다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내 집 마련이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를 이용하거나 그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사실은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크게 우리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그 현금 부자가 아니신 서민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세금을 받은 전세금을 안고 하는 상태에서 전세금 대출을 갖다가 반환해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세 대출 자체에 창구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강도도 높아지고 기준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무주택자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대부분 규제 지역에는 다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주택 구입은 아예 원천적으로 사실은 차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별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은행 창구라든지 이쪽에서도 다 이야기를 못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혼선도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성규 의원께서 전세를 끼고 서민들이 일단 집을 산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갚아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이제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좀 불가능하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그게 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갭 투자를 투기로 보느냐 아니면 진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부분을 보느냐라는데 이제 우리가 주거를 상향식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4평에서 36평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하거나 할 때는 일시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어떤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라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일시적 2주택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는 유효 수요로 보는 거죠. 실수요자로 보는데 지금처럼 최근에 주택 거래 올해만 들어서도 강남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가 갭 투자가 됐거든요. 강남의 70% 가까이가 갭 투자가 됐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거를 실수요자의 어떤 이전이라고 보기에는 현재 우리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수요를 사서 전세 끼고 얘를 투자를 했을 때 그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해서 갭 투자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지만 그 갭 투자 중에서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 가지게 되는 실질 수요자를 빼놓은 나머지 어떤 수요자들은 이제 투기적 세력이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주택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갭 투자의 방식을 통해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규제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강남의 70% 이상이 갭 그런 갭 투자라고 지금.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관련되는 자료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서울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자가 보유율 자체가 50%를 조금 넘을 정도로 사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어떤 대출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전세를 안고 주택가격이 자꾸 올라갔으니까요. 일단 미리 조금 확보를 해놓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는 다 갭 투자자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쳐버리니까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빚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총 공급된 주택 수, 신규 공급 주택 수가 한 490만 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490만 채 중에서 한 240만 채는 실수요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0만 채인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 갔죠. 그래서 부동산 부자들의 어떤 상위 1%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가 57만 호 정도가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딱 단언적으로 이 갭 투자자가 투기적 수요다 아니면 실수요자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벌어진 행태에 비롯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째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의 대부분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나온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근데 490만 채 중에서 한 250만 채가 이 다주택자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록을 권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주택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전부 투기적인 다주택자라고 볼 수 있죠. 있는. 지금 상당수의 분들이 처음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취득세뿐만 아니라 뭐 종부세나 그런 양도세 부분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그 안을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 임대사업자가 국내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 전체적인 것은 아마 한 150만 호 정도 되는가 하여튼 뭐 저도 정확한 숫자가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 사람들조차 예외 없이 지금 현재 발표된 것으로 하면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이제 새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 보유, 즉 전체적으로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합쳐서 결국은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나머지 50%가 다 투기적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 과정에서 직장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실거주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많은 부담을 안겨주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비율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절반 가까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규제지역 안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새로이 구입할 때는 기존 전세 대출을 뭐 상환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의 주택에 있어서 중위 가격이라고 해서 지금 가장 중간쯤 되는 주택 가격이 현재 9억 원을 넘은 상태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9억 원을 시세로 해가지고 9억 이상을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중간 정도 평균 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들이 준비하기 위한 기간들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 걸리는 어떤 도시근로자들 모두를 그런 예를 들어 갭 투자의 방식을 쓴다든지 투자 전세라든지 대출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모두 다 그러면 갭 투자자로 봐서 투기적인 투자적인 그런 사람으로 몰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나치게 아까 말한 시장을 분할해 가지고 한쪽으로 그런 분들을 모두 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없이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음아파트와 잠실 5단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벌써 이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15년 이상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2년 정도 살아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입주권을 준다라는 어떤 이런 정책이지 당장 지금부터 들어가서 2년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체 기간을 내가 투자한 기간 내에 동안에 2년 정도 살았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을 한다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분양할 때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양을 할 분양할 때까지 때까지. 2년을 그러니까 사면 조건 이전에 이제 충족해야 주택을 되는데 2년 이어서 있다라면 2년은 아니고 연속 전체- 2년은 연속 아니고 2년은 전체 아니고. 기간 중 네. 2년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몇몇 세대들이 나가서 지금 살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올라간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는 이제 생활 거주가 좋은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불필요하게 주택 가격을 올린 주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제가 이제 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이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네, 이제 네, 보는 정책의 건데 필요성을 네, 실효성을 정책의 말씀하시는 필요성이라는 거니까. 건 정책이 한번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경제라는 거는 유기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늘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번 발표한 정책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이걸 가야 된다라는 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어느 정부도 이것이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든 규제 완화 정책이든 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정책은 발표를 하게 되면 따라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속 조치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여론이 악화된다 그랬을 땐 여기에 따르는 보완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어떤 가변적인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이해한다라면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6.17 선언에서 발표했던 많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 거를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라면 이명박 정부 때 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결국에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진짜 우리가 시장주의의 원리를 도입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서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능력에 맞추어서 사는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어떤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의 어떤 나쁜 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좋은 작용도 있었지만 그럼 그 나쁜 작용들을 개선하고 그 나쁜 작용들을 악용해서 하는 투기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 투기 세력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 피해자가 진짜 실수요자라면 정부는 당연히 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후속 조치를 내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면 그 후속 조치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두고 좀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하죠. 또 뭐 이번에 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직 여기서 대책이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나올 카드가 추가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겠다. 있다. 예.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부는 지금까지 써왔던 게 이번에 21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0번째의 대책이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번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1번째를 내놓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은 내용, 사실 제가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30페이지가 넘는가 이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다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도 더 나올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음포가 아니라 잘 주시하고 있으라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놓으면 다 내놓지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머니에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놓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지금 내놓는다면은 이제 지금 있는 강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조금 흥미롭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또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용산 지역 같은 예. 경우에서는 기존에 지금 지정된 곳 이외에 여러 가지 원효로 쪽이라든지 이촌동 쪽이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 지정을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은 처음에 그 거래 목적을 갖다가 반드시 2년 동안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만약 위반되었을 때는 이런 징역형까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또 거래 대금의 30%까지 벌금으로 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있어서는 거의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사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마 그런 정도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게 되면은 두 부분 분야가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추상적이고 모호한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니 20년간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 세력인가요? 투기를 무슨 20년간 계속 지속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 사실 초저금리가 굉장히 큰 바탕이 된 유동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 주택 시장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동성 부분 시장의 경우에 따라 전문가분들은 1,400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말고 네. 다른 투자할 좋은 곳이 있어야 된다. 생산적으로 그렇죠. 가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분들에 없으니까. 대한 가이드가 네. 없는 거죠. 네. 또 그런 어떤 출구를 열어주지도 네. 못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힘입은 사실은 로또 우리가 이 청약이라고 하는 청약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 달, 즉 7월 달부터 이제 저기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 7월 말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정확하게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예. 청약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현재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역대 같은- 최고 수준이죠. 예, 그렇죠. 평균적입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갈 수밖에 더 없는 올라가야 상황입니다.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청약 시장에 그것도 당첨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일확천금을 얻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강도만 높이고 또 그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거나 갖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앗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이 대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말씀을 하셔갖고서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네. 확인을 좀 한다라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뭐 새로 나온 제도가 아니죠. 수십 년째 제도를 나오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또는 전국에 어떤 개발에 인한 어떤 투기 확대나 어떤 급격한 집가 상승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목적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도 상당 기간 위헌 심판이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합헌으로 합헌으로 해서 된 지금까지 지대되는 거니까 규제된 또 토지거래 허가제는 허가를 한번 받으라는 거지 거래 자체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단지 당신이 이 집을 살 때 어떤 목적으로 집을 사고 이 집을 네가 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이제 1년을 발표했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5회에 걸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강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가가 급등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사전적으로 좀 차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책의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경제 국가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때로는 선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항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제 발표하는 부분이 이제 된다라고 봅니다. 항상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되면 이제 우리가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이번 6.17 대책에도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과연 정부 규제 때문에 이렇게 널뛰듯이 올라가냐. 물론 여기에는 당연한 논리를 대기 위해서 무슨 정책 효과 때문에 그렇다, 학습 효과 때문에 있다, 그러다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건 누구나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경제 산업구조 재편의 실패로 인해서 자금이 어떤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결국에 자본시장의 주택과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부 정책에 비난을 할 거는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책의 한목적성이 있는 것까지 어떤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면 이거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그리고 너무 지금 발표 기간하고 일주일도 지금 안 됐는데 이게 예. 지금 우리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정부 좀 아닌 것 대책도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예. 발표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예. 빠릅니다. 예. 정부도 빠르고 그게 학습 소비자도 빠르고. 효과일까요? 네. 저는 하나 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 대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까지 전체를 망라하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건 이제 적용 지역 대상지를 갖다 상당히 넓혔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정됐던 곳들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든 그 지정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는 좀 한번 반성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지역 대상지를 수도권으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잘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도 과거에 합헌 판단을 받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어땠습니까? 한 달 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허가 도전했잖아요. 지역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효과가 효과가 있었죠.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그 부분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제 용산- 스피로화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용산 지역이 예. 지정이 됐는데 그 뒤에 지금 가격이 오히려 지금 2주째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은 가격이 보여주고 보합세 상승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주간 단위로 이제 너무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너무 한국 이게 감정원 미시적인 자료니까요. 시각으로만 자꾸 보는데 감정원 발표에 의하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던 것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한 주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용산에 그 용산 기지창 건설 이외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그 논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네. 조금만 더 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정부는 생각할 때 지정이 되면은 거래가 아주 위축이 되면서 효과가 당장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결국은 이 강남 지역의 특정 지역, 즉 GBC나 우리 마이스 개발 계획은 있는 거지만 이게 용산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용산은 지금 빈 땅의 정비창 지역 구역을 사실 개발하기 위한 토지 개발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 계획은 있지만 주택 단지 지구에다가 사실은 거래 자체를 토지 거래를 기준으로 수단으로 삼아서 전체적인 거래를 억누르고자 하는 이게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제를 얘기했는데 꺼냈다가 결과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 됐죠. 그래서 정부가 청와대에서조차 의견을 꺼냈다가 여론이 싸늘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그걸 갖다 뒤집어 넣는 식으로 됐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고 국토부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5대 4로서 겨우 합헌의 어떤 결론으로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이 되려면 6명까지의 그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즉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사실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던 이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조나 정신에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증된 것처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조금 우리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 오해시킬 수 생각했을 땐 있겠다. 그건 너무 좀 알겠습니다. 저기 그거 한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어떤 뭐 5대사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재는 토지 이 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합헌이지 않습니까? 합헌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이 한목적적이고 타당한 거라면은 그거는 정당한 제도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당한 제도의 어떤 과거의 판결 대수라든지 비율을 얘기해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라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